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계셨어요? 예.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법정지상권을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법정지상권이. 근데 전부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우리가 선입견으로 어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오늘은 유치권인데, 유치권도 사실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길가에 걸어가시다 보면은, 뭐 짓다 바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건물 자체에 뭐 유치권 행사 중, 그리고 굉장히 그 유치권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화감을 좀 주잖아요. 일단 유치권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복잡한 거다,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유치권이 얼마나 쉬운 건지, 그리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알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유치권이 나오는 물건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법정지상권이랑 오늘 하는 유치권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랑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피해 가셔요. 안 들어가셔요. 경쟁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찰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물건을 분석하셔서 활용 방안만 있으시면은 그런 물건은 싸게 인수하실 수 있으니까 경매의 메리트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 금액 가지고 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유치권이라는 게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유치권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치권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권? 그냥 골치 아픈 거다. 뭔가 막 이게 싸워야 되는 거다. 막 그냥 이런 선입견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유치권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셨던 분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죠.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왜 설정을 하나요? 채권 확보하려고. 뭐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은 채권 확보를 해야지, 저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돈 받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꼭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채권 확보를 하고. 자,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상권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저당, 저당, 이것도 물건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 이것도 물건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돈을 받기 용이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자, 공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금 이 학원 건물을 이제 신축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축 건물 공사 비용이 약 10억이 나왔는데, 10억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5억을 못 받았어요. 5억만 받고. 그래서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은, 건축주가 안 주면은 이 건물 다시 경매 신청해가지고 내가 받아내면 돼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건축주가 다른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완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경매가 넘어간 부동산에 유치권이라는 걸 행사를 해가지고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그분한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자, 유치권이란 뭐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이제 우리 민법 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 굉장히 말은 복잡하게 써 있어요.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지만 실제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라는 게 바로 여기 학원 건물이죠. 이 학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한 자가 이 건물에 관해서 공사대금, 이 물건에 관해서 발생된 채권이에요. 공사대금. 근데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이게 경매가 넘어가니까 그것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허위로, 가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쭉 경매를 하면서 유치권에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실제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는요, 한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전부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치권을 모르셔도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은 한 번은 실패하고 9번은 성공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너무 무모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9번도 들어가고 10% 있는 하나의 물건은 알고 들어가고 이러면 괜찮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에서는 이런 그 공사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런 유치권 제도를 보호를 해줬는데도 그 보호를 받는 사람보다는 실적으로 악용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그 유치권에 대한 폐지론, 유치권을 계속 이렇게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너무 악용의 소지가 많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유치권 폐지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유치권의 어떤 개정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폐지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선량한 진정한 공사업자를 보호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진짜로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으신 분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은 실질적으로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 물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게 진실된 유치권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상식적으로만 접근하시면은 금방 그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그분이 공사를 한 분인지 안 한 분인지가 금방 표가 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이 건물을 지은 지가. 근데 실적은 더 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보존 등기를 냈겠죠. 등기부 등본에 이제 보존 등기를 내요.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그러면 보존 등기 낸 날로부터 10년이 지금 경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공사대금이 10억이에요. 그 10억을 다 지급을 해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왔어요. 이렇게 지나왔는데 10년 차 되던 차에 이 건물주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매가 넘어가니까 너무나 아까워. 이걸 그 경매로 그냥 이렇게 처분을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다시 싸게 낙찰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유치권이라는 걸 행사하면은 금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던 유치권을 만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시공했던 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경기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을 다 지급은 해줬지만 안 받은 거로 해주고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 3층에 와서 7억 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프랜카드 걸고 여기 점유하면서 유치권 좀 행사해다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싸게 낙찰받으면은 내가 대신 너한테 조금 인사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와서 뭐 그냥 프랜카드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실적으로 둘만의 관계니까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일반인이 입찰에 들어가려고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봤더니 유치권이 행사 중에 있어. 그럼 물어봤더니 공사하신 분이 맞대요. 돈 못 받았대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거기뿐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유치권이 있구나. 유치권은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니까 내가 그 7억 원 공사 대금을 안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밝혀내는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유치권을 행사를 하긴 하되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공사대금이라고 무조건 못 받으면 다 유치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법률적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성립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야. 별로 없어요. 본인은 진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허위 유치권이 한 50%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진정한 공사업자인데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40%. 그래서 나머지 10%만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 면에서는 한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밝혀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50% 허위 유치권을 밝혀내는 방법.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본인이 유치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40%. 요것만 밝혀내면은 10%는 성립되면은 그건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무조건 저기 법원에다가 내가 유치권 신청을 하면 유치권을 다 그걸 해줍니까? 그렇죠.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법원에서. 왜? 판사가 아니니까. 그분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법원 경매계장은. 그러면 유치권 신고를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유치권을 신고를 해도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 자체를 안 해줘. 그러면 배당도 안 해주는데 왜 신고를 해요?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야. 법원에서는 배당도 안 해주는데 왜 신고해요? 너희들 유치권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경고적인 의미도 있죠. 근데 진정한 유치권이라면은 굳이 신고 안 해도 돼. 알아서 법에서 보호해 주는데 뭐로 법원까지 쫓아가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유치권자는 어떻게 보면 유치권 신고도 안 해요. 유치권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유치권 성립이 됩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조금 좀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 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건데 아까 좀 전에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유치권이라는 거의 법률적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목적물의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줬어, 공사업자에게. 그럼 공사업자는 저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나한테 안 받아도 돼요. 이 목적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낙찰자. 그래서 여기는 먼저 해버렸는데 그 설명 먼저 해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소유권에 관계없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해서 제 소유권이 다른 분에게 소유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자, 중요한 거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이라는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자, 이 저당권이 만약에 말소, 소멸이 돼버리면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인데 등기부등본에는 명시가 안 돼요. 원래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저당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모든 물건들은 득실 변동이 있으면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소유권도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모든 물건은 유치권도 취득을 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예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186조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지만 187조에서는 예외 사항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상속. 여러분들 상속이 되면은 자동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돼요? 자녀분, 배우자, 이렇게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건가요? 된 거예요. 단지 행사할 때는 등기를 하고 행사하는 거죠. 이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유치권도 그 187조의 규정에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된 권리.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지상권도 말이죠. 법정 지상권도 원래 지상권이라는 것도 물건인데 약정, 서로 계약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를 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법정 지상권은 법률 요건에 의해서 성립된 권리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글자가 빠졌어. 법정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유치권. 근데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법정 유치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유치권이 생기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치권이 생기려면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치권이 자동으로 생겨. 그러다 보니까 물권 변동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1억짜리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 공업사에 가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100만 원 나왔어, 수리비가. 그래서 이제 고쳐주세요. 그래서 수리를 다 했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달 후에 돈을 드릴 테니까, 월급 받으면 한 달 후에 돈을 드릴 테니까 차를 좀 주십시오. 뭐 이웃에 살고 하니까 내가 출퇴근하려고 하면 필요하니까 차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공업사에 계신 분이 무슨 소리예요? 돈 100만 원 가져와야지 제가 차를 드리지. 그러면 야, 그 100만 원 때문에 1억 원짜리 차를 네가 갖고 있는단 말이냐? 말도 안 돼. 줘.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믿고 줘. 싫어. 수리비 가져오기 전까지는 못 줘.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갖다가 자동으로 점유해도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그거 뺏어올 수가 없어. 유치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갖다 맡기고 그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 자동차 이렇게 가져오면 뭐 대출해준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1억짜리를 맡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천만 원을 빌려 썼어요. 자동차를 그분이 가지고 있어. 자, 이거 유치권일까요? 아닐까요? 유치권 아니네요. 뭐예요, 이거요? 그냥 채무,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유치권은 아니고. 근데 유치권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동차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된 채권. 동산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유치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걸 점유하고 돈 빌려줬으니까. 종료해서 유치권으로 봐야 되나? 근데 전부 아니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근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질권이라고 그래요. 질권. 그죠? 우리 예전에 전당포 아시잖아요. 우리 그 예전에 전당포들이 있어가지고 뭐 시계도 갖다 맡기면 돈 빌려주잖아. 이거 전부 질권이에요. 목걸이 갖다 맡기면 돈 빌려주고 다 질권.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게 말이 참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유치권은 질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되는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뭐 예를 들어 시계를 갖다가 맡기고 돈을 빌렸으면 질권. 근데 시계 수리를 했는데 수리 비용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유치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내가 자동차 수리를 해주고 1억짜리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차 잃어버렸으면. 원래 그 공업사에 있는 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자기 그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게을리한 거죠, 이거. 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겠죠,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자동차를 좀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러는 거야. 근데 요번 여름 휴가 때 차가 필요한데, 나 열흘만 쓰고 내가 100만 원 주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공업사에 계시는 분은, 그거 괜찮네. 내가 100만 원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차 빌려주고 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이때 본인이 임의적으로 남의 유치물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 이때는.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데 100만 원을 준대더라. 이거 빌려주고 나중에 이분이 일주일 사용하고 나면 너가 변제가 된 거니까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오케이.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자동차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그 자동차를 가지고 빌려주거나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해서는 안 돼요. 유치권은요. 자, 여기서 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권 이꼴 점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유권을 잃어버리면은 점유를 못하면은 유치권은 소멸돼요. 돈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동상 같은 경우는 유치권을 잃을 수가 있지만 예? 동상 같은 경우는 유치권을 잃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예. 부동산은 잃을 염려가 없잖아요. 부수기 전에는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해버리면은 점유를 뺏겨버리면.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 유치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점유 문제예요. 점유를 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3층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이 건물을 낙찰받은 새로운 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점유와 유치권, 공사대금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 말씀하신 것처럼 이꼴. 그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돈 줘 이럴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나가. 돈 주면 나갈게. 나가면 돈 줄게. 이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유치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점유를 뺏겨버리면은 공사대금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가 그냥 점유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막 우리 이렇게 경매 뉴스에 이런 데 보면은 좀 큰 건물 뭐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저기 리버사이드 호텔 그게 경매가 몇 번 넘어가면서 그 점유 때문에 막 밀고 땡기고 하는데 막 용역 직원들 와서 막 그냥 막 몰려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유를 뺏길까봐 침탈당할까봐. 근데 사실상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은 점유는 법에서 보호해줘요. 아무리 용역이 들어와서 밀고 점유권을 뺏겼다 하더라도 다시 법에서 보호를 받아서 다시 점유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유다. 그래서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모순되네요. 네. 모순된 말이. 왜 어떤 부분이 왜 모순되나요? 그러냐면 점유를 잃으면은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그랬는데 네. 방금 선생님 말씀은 네. 법적으로 그 유치권이 되면은 그 점유를 잃어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걸 이해를 못 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점유를 잃으면은,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를 못 받아서 100만 원을요. 못 받았는데, 이부지 사정하는 거야. 너 죄송하지만 내가 한 달 후에 꼭 줄 테니까 나 믿고 차를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당신 얼굴 믿고, 그래서 차를 줄게. 자, 점유를 일단 잃은 거예요. 그죠? 차를 줬는데,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약속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약속을 계속 안 지켜. 이분이 받을 방법이 없어. 왜? 차라리 계속 차를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점유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강제로 뺏고 안 뺏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런 점. 예.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또 유치권이 되면은 점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해야죠. 강의로 계속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물권의 특성이에요. 물권. 우리가 물권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민법에서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8가지 물권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물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리가 좀 아파. 근데 사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냥 글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 중에 제가 이런 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 중에서 조금 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막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물건을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1번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목적물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건축주가 저쪽 다른 쪽에서 또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업자가 여기도 지어주고 그쪽도 지어줬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주장을 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목적물 자체에 관해서 발생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 다른 곳에서 생긴 받을 돈을 가지고 이쪽 와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와야 된다. 자, 변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사 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뭐 이렇게 기성구에 따라서 뭐 지급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은 뭐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나름대로 약정서를 작성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아직 잔금 지급일이 되기도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도래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계약이 파기가 됐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어느 기간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경매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을 못해요. 계약이 파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파기된 날로부터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잔금 지급일은 앞으로 6개월 후라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공사비에 대한 청구, 도래기가 변제기가 도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 간혹 보면요. 자기가 자기 물건을, 자기 건물을 지었다가 부도가 나니까 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 건물 짓다가 내가 공사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 공사비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만 된다는 거죠. 본인의 물건은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물 계약을 맺어요. 대물 계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이 건물을 지어주면 내가 301호, 201호를 주마. 뭐 이런 식의 뭐냐면 대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물 계약서를 가지고 실적으로 건물을 다 지었는데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201호, 3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전부 성립이 또 안 돼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는 불법 행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안 된다. 자, 아까 자동차를 한 달 있다가 줄 테니까 차를 먼저 다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해서 차를 줬는데 그분이 한 달, 두 달이 돼도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보조키를 하나 깎아놨다. 그래가지고 밤에 그분이 퇴근해서 들어온 주차장에 가서 시동 걸어서 끌어다가 우리 인테리어, 우리 공업사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너 이제 돈 가져올 때까지 차 못 줘. 안 돼요? 돈을 못 받았는데? 그죠? 느낌이 좀 뭔가 샤하잖아요. 뭔가는 죄를 짓고 있는 느낌이 들게 들어. 절도죠, 절도 이거. 절도야. 근데 너 절도로 신고할 거야. 그래서 절도로 신고를 했어. 이분은 가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유치권 때문에 내가 차를 가져온 게 왜 절도냐? 이분은 막 주장을 해요. 그 절도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절도야. 사실 이분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는 절도죠. 그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싸한 느낌이 들잖아요. 싸한 느낌 들면 안 하시는 게 좋아. 그게 바로 불법행위야.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니까 뭔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로 다시 돌아오면요. 마찬가지예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할 당시에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건축주가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까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공사 뭐 샤시 이런 거 다 설치해놓고 철수했어. 콘크리트 이거 다 타설하고 다 철수했는데 한 달, 두 달 약속을 안 지켜. 안 줘.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야. 돈 받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 훔쳐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가 나온, 유치권이 나온 물건을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이런 것들의 위법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요. 대출을 해줄 때 혹시 신축 건물 대출해 줄 때 공사업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공사대금이 유치권이 근저당보다 우선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은행에서는 자설을 할 때 공사업자한테 가서 유치권을 포기한다. 공사업자한테 그걸 받아오게 해요. 내가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새는 100% 요구합니다. 그거를요. 공사업자한테 가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했다.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첨부를 해요. 근데 그 건물이 결국은 나중에 경매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공사업자,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외상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내가 건물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너 돈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대출을 받고 안 줘. 그러니까 결국 그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은행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제 민사집행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명시를 해요. 뭐냐면 91조에 보면 유치권은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권과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주의예요.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시 취득. 맨 처음에 얘기했나요? 네,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모든 권리가 다 소멸돼 버려. 다 소멸돼 버려. 근데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유치권은 인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 유치권이 인수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순위가 되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집어치고 무조건 인수주의가 되니까 입찰 들어가시는 분은 유치권 금액만큼 저감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출할 당시에 1순위니까 대출해줘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치권자가 딱 나타나 버리면 금액이 막 저감돼 버리니까 채권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항상 유치권 포기각서를 징구를 해요. 징수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이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보존 등기가 되니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각서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은 경매가 나와 그 건물이. 그러면 공사업자는 원래 건축주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거기서 유치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몰라. 은행에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했을 때 그 해당 경매 신청했던 은행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들어오면 유치권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그런 배제 특약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력을 한번 볼까요? 유치권을 주장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지가 아니라 유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계속 유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구를 자동차를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자동차를 빌리신 분이 사고를 냈어요. 제 친구가 빌려가서 사고를 냈어. 공업사로 차가 갔어요. 그래서 공업사에 수리를 하니까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업사는 3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300만 원을 가져오면 차를 주는 거야. 근데 그 300만 원은 원래대로 하면 공업사 직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친구한테 받아야 돼요? 저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차를 끌고, 아니 차는 그냥 공업사에 와서 끌어갔어. 우리 교통사고는 공업사에서 와서 그냥 삐걱삐걱해서 그냥 끌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운전한 사람이, 그죠? 누군가가 돈을 물어내야 되겠죠, 300만 원을. 근데 공업사에 있는 분은 누가 물어내든지 관심이 없어. 그냥 3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돼.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분은 어떤 분이 가지고 올까요? 그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분.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분.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하니까 그걸 찾아다 주기 위하면 필요한 분이고, 친구가 나 몰라 하면은 내가 찾아와야 되니까, 소유자가 찾아와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업사에 계신 분은 누구한테 채무자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돈만 가져오면 차 내줘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지 누구한테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그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돈 받기 용이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가 이 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 차로부터 발생된 잉여물이야. 렌트 비용 100만 원. 누군가 일주일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원래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차량 소유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그 수리비용 그걸 받아야 되니까 먼저 소유자가 가져갈 걸 내가 먼저 수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부동산의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되는 과실물 이걸 먼저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이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3층을 유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학원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채무자한테. 채무자야, 이거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것보다 이거 임대를 놓으면 임대보증금 뭐 1억, 월 5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너한테 받을 내가 7억 중에 계약 보증금 1억 빼면 6억. 그다음 매달 내가 500만 원씩 받으면 몇 년 후면은 너가 다 변제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래 내 돈 주기가 막막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바로 이게 과실 수취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간접 점유를 한다 그래요. 그럴 때는 그게 바로 간접 점유가 돼요. 우리가 아까 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점유는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보조 점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는 본인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업사에서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 점유. 근데 그 차를 갖다가 누군가가 빌려갔어. 100만 원을 주고. 간접 점유. 자, 공업사에서 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는데 그 공업사가 요번에 뭐 물난리가 나서 거기에 막 이렇게 침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끌어다가 그 자기 그 아버지 사시는 집에다가 잠깐 거기 넓은 뜰이 있으니까 거기다 보관해 놨어. 보조점유. 보조점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신 점유를 해주고 있는 거 보조점유. 자, 여기 유치물 사용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유치물은 사용을 해서는 원래 안 돼요. 내가 자동차 수리비를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억짜리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요번 연휴를 맞이하여 어디 가요? 자, 속초를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속초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야, 요번에 저 1억짜리 차 한번 타고 놀러 가자 해가지고 내가 유치하고 있는 차니까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 차를 몰고 출발해서 속초로 대관령 휴게소에 딱 갔는데 자동차 소유자는 차를 못 찾아오니까 버스 타고 놀러 가고 있어요.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렸는데 자기 차가 보여 거기에. 그래서 아니 이 양반아, 나는 고속버스 타고 놀러 가는데 당신 뭐하는데 내 차 타고 놀러 가는 거야? 뭐 내가 유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요. 유치물은 사용권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권이라는 것은요. 유치물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물난리가 난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그 자동차가 훼손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사용권이지 이걸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으로 돌아오면요. 예를 들어 3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공사업자가 이 3층을 갖다 본인이 학원으로 쓰고 뭐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랜카드 걸어놓고 여기는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여기에 점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떤 사람, 채무자, 뭐 소유자가 왔던 누가 왔던지 간에 내 이 목적 부동산, 목적물을 가져갈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돈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유치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7억 원의 유치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7억 원을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너 거기 계속 살아. 난 거기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낙찰자는 채무자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아니다. 단지 목적 부동산을 받기 위해서 동시행 항변권으로 전달해주고 목적 부동산을 가져오는 것 뿐이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구권이 없어요. 야, 너 빨리 줘. 안 줘? 너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 낙찰자는 채무자는 아니다. 동시에 항변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점유. 점유는 꼭 하고 계셔야 돼. 그 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점유하려고 막 그냥 글씨 막 써놓고 막 점유 막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걷다가 빨간 라카로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막 해골바가지도 막 그려놓고 막 유치권 있는 물건들을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소멸.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소멸되느냐?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은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잃으면은 유치권도 소멸돼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점유를 잃으면은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갖다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뭐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유치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지상권, 토지만을 낙찰받았는데 위에 짓담하는 건물이 있어. 거기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막 주장을 해. 유치권을 막 주장을 해.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위에 유치권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잖아요? 토지만 낙찰받았으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아무 말도 못해. 단지 누군가 이 건물을 필요로 할 때 동시행 항변권. 이 건물 필요한 사람 가져가. 나 돈 받게.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안하게도 그 건물이 법정기사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내가 철거 소송을 내가지고 철거를 해버려. 그 유치권은 소멸. 자동 소멸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토지를 낙찰받으면은 건물의 유치권자가 아무리 강하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돼 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왜? 나도 사실 그 위에 건물이 마음에 들거든. 마음에 드니까 그거 사실 받은 건데 사실 그거 철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 물건을 갖고 싶은데 바깥으로 표출할 때는 어떻게 표출해요? 나 그거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으로 그 건물 때문에 받아놓고. 유치권자가 막 주장을 해도, 아유, 내 당신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새로 줘야 돼. 멋있게. 이러면 참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러면 이제 협상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 당신네들 손해 많이 봤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요만큼 챙겨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하기가 참 좋아요. 아무튼 그런 장점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되더라.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일반 채권, 그러니까 금전거래를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네? 계약 시간에 그 날짜를 정하겠죠. 변제 날짜를. 날짜. 그죠? 아니, 물론 당연히 이제 변제기를 정하는데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못 받아. 돈을 못 받아. 이게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채권에 소멸시효가 전부 10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 틀려. 그래서 소멸시효가 가장 짧은 채권이 어떤 거냐면요. 식음료 채권. 뭐 술값, 뭐 밥값,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숙박비 뭐 이런 것들은 1년이야. 1년 이내에 변제를 안 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 변제받지 못하면. 그래서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바로 오늘 밤에 또 저기 역삼동 룸사롱에 가셔서 시원하게 한 500만원치 술 드시고 1년 동안 피해 다니시는 거야. 근데 잡히면 어떻게 돼요? 묻히겠죠. 묻히는데 이제
그거 너무 그러면 채무자를 위한 법이다, 이거는. 그죠? 이 소멸시효라는 거는 채무자를 위한 법이잖아.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는 게 있어요. 소멸의 중단사유. 그러면 중단사유는 뭐냐면, 자, 1년이 지나면 식음료 채권 술값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술집 주인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그 채권이 1년 후에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소멸 중단 사유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채권 소멸의 중단 사유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번 소송을 제기한다. 제1항 소송을 제기한다. 너 술값 언제 몇 월 며칠 와서 술 이렇게 마시고 명세서가 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술 마시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주니까 이 돈을 지급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해. 네, 10년간. 근데 내가 소송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 후에 소멸돼. 그 2년 차 되던 시점에서 아차 내가 돈 못 받았지. 그때 청구하면 못 받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항. 이제 보존처분 행위를 한다 이거야. 보존처분. 보존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압류나 가처분. 그러니까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 여기에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놔야 돼. 보존처분을 해놔야 돼. 근데 보존처분도 그냥 해놓기만 하면 안 돼요. 보존처분을 해놓으면은 그 보존처분의 유효기간은 또 3년뿐이 안 돼요. 그 3년 안에 또 본안소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존처분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랑 저랑 지금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주인인데 제가 술값을 500만 원 먹고 안 냈어. 근데 저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은 제가 당연히 지겠죠. 술 마신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질 것이고 지면은 우리 집 경매당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얼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사행위, 뭐 명의신탁,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재산을 숨겨놓겠죠. 그러면은 이분이 나중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달성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소송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보존처분이에요, 보존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는 언제 하느냐? 금전채권일 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술값 5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금전채권이죠? 그때는 가압류 하시는 거야. 500만 원. 그러면 금전채권일 때는 가압류, 비금전채권일 때는 가처분. 이제 가처분은 앞에 제목들이 있겠죠. 뭐 접근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뭐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금전 채권일 때. 그러니까 보존처분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소송 목적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마저 이제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소멸시효라는 게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3년. 네.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면은 공사업자가 3년 동안 공사를 해주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리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이 건물로 잠깐 돌아오자고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을 10년이 됐는데 10년 후에 이게 경매가 넘어갔어. 그랬는데 경매가 넘어갔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돈을 받았던 공사업자가 와서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을 해. 근데 돈을 안 받았대. 그러면은 그분이 공사대금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내가 이 건물 낙찰받으려고 왔는데 이분이 건물 지은 지는 10년 됐는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 야,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됐는데 너 유치권은 소멸되는 거야.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그러면 너 중단사유 행사한 거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 행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놨어야 돼. 그리고 벌써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돼. 가압류 가처분도 안 하고 소송도 제기 안 했어. 왜? 돈 다 받았으니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 딱 걸렸잖아. 딱 걸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도 금방 잡아내요. 가짜라는 거. 여러분들 꼭 경매, 뭐 법률 전문가만 유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게 거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되는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시면은 유치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되더라. 설령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못 받고 10년 후에 유치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유치권 성립이 안 돼.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동 포기. 이 혼동이라는 말은 뭐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그냥 자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자기가 유치권 주장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자기가 근저당 설정하는 거. 효력이 없죠. 우리 혼동에 의한 소멸사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포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식으로 뭐 이제 포기각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래서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만 쉬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물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런 관점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셨다가 제가 실제 유치권이 이제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낙찰된 거 말고요. 앞으로 지금 돌아오는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괜찮겠다 하시면은 입찰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몇 개를 뽑아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잠깐만 쉬었다가 물건을 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